네, 지금 들으신 어금니 아빠 소식부터 굉장히 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6시간 미스터리입니다. 이 6시간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씨의 어금니 아빠의 딸이 친구를 불러놓고 정작 친구를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방 안에는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아빠만 남은 상황인데 그게 바로 6시간 동안 그 피해 여중생이죠. 여중생과 아빠, 그 어금니 아빠만 남아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둘만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집으로 불러놓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방도 그러니까요. 가고 네. 또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범죄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는 아버지와 그 피해자인 아동만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자고 데려왔는데 정작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아빠와 자기 친구만 둘만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 상태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그 사망한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혹시나 성적으로 특이한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빠와 똑같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모양.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그 범행에 가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친구를 불러놓고 본인이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박이나 강요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가족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특별한 가족의 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사실은 아빠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도 예. 딸이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짐작했을 수 있고 아빠의 그런 희망사항에 순응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굳이 협박이나 강요 없이도 일종의 뭐 상당 부분 조력자로서의 역할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 지금 어린 아이를 공범으로 취급을 하면서 피의자를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깨어났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아빠와 분리될 수 있고 본인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 3일 좀 기다려 봤다가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횡설수설을 한다는 그 내용도 사실은 본인의 딸의 진술이 무엇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지금 아빠와 그 딸은 분리된 상태잖아요. 네, 현재는 분리돼 있죠. 그런데도 아빠는 딸의 진술을 기다리고 딸도 아빠를 의식할 수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가족병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요. 네. 이미 엄마는 성폭행 피해를 고소를 하고서는 그렇죠. 사망을 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보호자로서 유일하게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절박할 가능성이 더 강할 있어서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본인의 신변에 위험이 없다는 지점을 신뢰를 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 이게 사망 추정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모 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빠랑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뒤에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 양의 공범 여부 이게 좀 달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사체 유기에 대해서 이 양도 협조한 거는 뭐 CCTV 보셔 아셨겠죠. 네. 물론 뭐 이 양이 나 그 트렁크 안에 뭐가 들어온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으나 예. 일단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체를 안 매장한 사체 유기에 대해서 딸인 이 양이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양의 건에서는 뭐가 남냐면 그럼 결국 이제 살인에들 가담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남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의 아버지 이모 씨에게는 무엇이 남냐면 본인은 지금 살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에 이제 교살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살인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살인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여부, 즉 강간 살인의 부분이 남는데 그 두 부분이거든요. 이 씨에게는 강간 살인의 부분, 그리고 딸인 이 양에게는 살인의 공범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남는 것인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의 진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이 그 6시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본 것들을 진술할 수 있을 텐데 이 양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친구를 데려다 놓고 나와서 밤 8시 다 돼서 6시간 동안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제 진술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살인의 공범 부분과 강간 살인의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낮 12시에 피해 여중생을 만나서 12시 20분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시 반쯤에, 2시쯤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8시까지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2시부터 8시까지 이 씨와 그 피해 여중생만 남아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딸의 진술도 사실상 간접 진술이잖아요. 뭐 이런 걸로 추정된다 정도의 진술이고, 그 단둘의 공간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지금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게 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그렇죠. 이미 발표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성폭행으로서 추정되는 내용은 없으나 네. 그러나 어쨌든 살인 혐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에 사용된 비닐끈이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1차 부검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교살로 추정된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좀 더 감식 결과가 좀 더 철저하게 이제 감정이 돼서 나오면 예컨대 미세 증거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손을 가지고 맨손으로 만약에 조일 경우에 뭐 피부에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DNA 같은 것들이 범행 도구로 네. 사용된 비닐끈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느냐를 예후를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예. 네. 사실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원만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자, 초등학교 동창이 기억하는 이 모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번호를 추가하고 휴대폰도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뀌었다고 핸드폰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다. 휴대전화를 한 달도 아니고, 예. 뭐 물론 뭐 저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포섭하려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 또는 어떤 관계 형성의 방법이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저 친구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학교를 자주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사주거나 뭘 선물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에 끌려서 친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씨의 딸, 지금 현재 이 씨의 딸이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느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외제차를 3번이나 바꿨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어갔습니다. 차를 사고 그걸 튜닝한다고 하는데 튜닝하면서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이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치료에서 쓰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씨도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딸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씨의 직업에 대해서 경찰은 무직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집 주방장인데라고 도봉구의 은신처에서는 그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에게는 교수님 다 정말 다르게 말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중국집 주방장도 있고요. 뭐 방송사 작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학원 운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죠. 네, 이 그러니까요.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네. 저 얘기하고 본인에게 그때마다 유리한 진술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능수능란함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거짓말 뭐 이런 것들로 추정돼서 이 사람 굉장히 이중적이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고려되는 게 이제 동영상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다. 이 대목도 결국에는 지금 이 범죄와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웃 주민들은 이 어금니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에 주차장에 보면 전등에 붙여놓고 의제처럼 매일 끌고 와서 또 바꿔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랬던 거야. 무시하고 없는데 다리구나 팔에 다 있어. 그쵸. 문신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일찍 알려졌으면 사람들이 저분한테 이렇게 여러 기부금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흉측하고 좀 망측하던데요. 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잘못됐고 이상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저 사람이 이제 나와서 했던 방송에서 했던 딸과의 어떤 애틋한 사연이라든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된 그런 어떤 사연들 네. 그때 소개됐던 모습들과 지금 단순히 뭐 여중생 살인이면 이걸 차치하더라도 했던 생활들 그리고 문신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직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금니 아빠의 모습과는 매치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도 지적한 듯이 만약에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봤다면 차를 튜닝을 하고 비싼 개를 사고 그리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생활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사람들이 그냥 기부금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TV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후원을 요구하는 광고들이 많이 예, 나옵니다. 전화로 뭐 AS 2,000원, 그렇죠. 3,000원, 네. 그것을 보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아 정말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서 2,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정말 진짜 피해자 어떤 불쌍한 분들에 대한 기부금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걱정이 되곤 있죠.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수상한 정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또 하나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그 아내가 사망한 직후에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는데 굉장히 제보 내용이 독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보가 네. 뭐라고 했냐면 모 방송사에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네. 하면서 또다시 돈을 모금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 수술이 곧 다가옵니다. 수술비 3,500원 정도. 그리고 아내 장례 비용도 없다고 하고. 근데 지금까지 생활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생활한 내용을 보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요. 차만 팔아도 3,500만 원. 그러니까요. 그 본인의 문신하는데 그 많은 돈을 뭐 문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고 또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저런 행동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분이 하는 모든 진술을 우리는 좀 의심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자기가 그냥 영양제 안에 넣어놨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금니 아빠 이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조금 전입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해자 왜 부르셨어요? 그냥 단둘이 있었던 거 맞아요? 한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동안에는 줄곧 휠체어에 앉아서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걸어서 왔고요. 네, 네. 아직까지도 지금 미스테리한 게 살해 동기가 안 나오니까. 네. 도대체 왜 아직 뭐 죽인 걸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네, 네. 도대체 왜 그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딸이든 아버지든 뭐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예. 집안에 그 둘 중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뭐 둘 다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이 아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요 아이만 초대를 받았어야만 한다는 게 우리의 일단 상식적인 전제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아이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방문한 아이가 이 아이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를 한 대상자를 보면 어떤 아이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연령돌에 14살 정도 되는 소녀들 중에 그 누구라도 예컨대 지금 이 집에 방문이 돼도 큰 문제가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런 대상을 뭐 해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뭐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로 등장을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증인들 그 주변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학원을 자기가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랬죠.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아이들을 뭐 같이 동반하고 다녔던 적이 꽤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웃들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런 이제 취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성폭행 흔적이 없다고 하여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지 사실은 상당 부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네, 이게 네. 조사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씨가. 네. 거기에다가 사망한 여중생 시신의 얼굴에 다수의 흉터 자국, 손톱 자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집안에 음란 기구라고 얘기하는 기구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학성 성적 취향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인이 성적으로 학대를 시달려 왔다고 하는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이 씨라는 분이 혹시나 성기능 장애는 있지만 가학성 성적 취향을 갖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이렇게 기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 반대급부, 반대 심리로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 중에서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욕구 불만이 보상 심리 때문에 좀 더 취약한 대상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투사가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이제 그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충분히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자살한 아내의 부분입니다. 그 자살한 아내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한 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의 의붓 아버지죠. 채널A 취재진이 그래서 의붓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내 아들 착해요라고 하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물었는데 다소 의아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에 시신을 버렸거든요. 그거 확실해요? 뉴스도 안 보셨구나, 잘.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늦게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왜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저도. 만나보지도 못했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갔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 기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진짜로 약간 모르는 뉘앙스였냐 아니면은 조금 발뺌하는 뉘앙스였냐고 물어보니까 아 정말 자신의 통화에서 그 아들의 그런 살해 얘기를 듣고 아들의 그런 사건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겨우 대답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네. 뭐 감정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면 몰랐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 몰랐을 수 있지만 네. 며느리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망한, 그러니까 자살하신 그 부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고소를 하고서 며칠 있지 않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소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살한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분도 몸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집에서 뛰어내릴 때 남편이 이 씨, 그러니까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씨가 집안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자살 방조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남편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다는 증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이제 본인이 성폭행에 나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들 착하요라고 한 거는 이제 엄마의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얘기인데, 물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이뻐할 수 있습니다만, 의붓 아버지를 고소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며느리도 착하고 뭐 우리 아들도 착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매우 어렵죠. 지금 만약에 손도 안 댔는데 예. 지금 저 아버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지금 인터뷰상에. 예. 그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성폭행 피해를 당했노라고 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만난 적도 없는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가해자로 모는데 그렇죠. 그러면 감정이 이런 흐름을 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 내용만 분석해도 이게 상당 부분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게 왜냐면 또 이게 시신 유기된 장소가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집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가깝잖아요. 이게 무슨 대화가 없고서는 하필이면 그 야산에 가서 유기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마 그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그 시신 유기에 있어서 뭐 의붓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협조했을 가능성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아무래도 사체를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사체를 유기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동네의 지형지물 같은 거 잘 알아야 여기에 은닉해야 발견되지 않는다. 이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다. 그런 좀 본인이 하게 익숙한 장소에 유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저 동네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씨 입장에서 보면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곳에 가서 사체를 유기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하나 더 아까 동영상을 잘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죽고서 한 일주일 정도 넘었을 때 동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성폭행 당하고 자살한 거는 꽤 큰 슬픔이잖아요. 특히 아내인데. 근데 굉장히 좀 볼 때 태연한 영상을 올렸단 말이죠. 뭐 오히려 노래를 아내를 부르면서. 추모하고 네.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의 네. 어떤 감정의 흐름은 일반인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자살로 투신 자살을 한 시신 옆에서 그 위에 흰천을 씌워놓은 흰천을 들고 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아내의 이제 어떤 사망과 연관된 자살과 연관된 부분을 네. 추모한다거나 며칠 있다가 지금 그런 이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또 노래를 부른다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다. 물론 뭐 이거는 형사 책임과 전혀 관계없이 네. 보통 사람의 심리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이미 탑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찾아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과 그 전 아내의 추락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투신 자살한 네. 사건, 내 동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모 씨,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딸까지 수면제를 먹었던 거는 네. 본인이 큰 잘못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 또는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까 저희가 주방장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월세를 맺으면서 3개월치 요금을 선납을 하고 그쵸. 이랬다는 정황은 네. 적발되지 않았다면 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살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자살을 한다고 유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형한테 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자살한다는 동생을 구조하러 쫓아간 게 아니고 일정 시간 후에 약속된 시간에 그 내용, 그렇죠. 유서 내용을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동생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가 이 사람 주변에는 왜 시신을 옮기도록 차를 제공하는 주변인도 있고 예. 유서를 올리는 올려주는. 그런 이제 형도 있고 그리고는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도 뭐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종류의 행위들을 하는가? 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마치 뭔가를 공모한 사람들처럼 지금 이렇게 조력을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참 온갖 미스테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딸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진실을 얘기해서 혹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잘못이 없다면 그 누명을 벗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양의 공범 여부 이게 좀 갈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사체 유기에 대해서 이 양도 협조한 거는 뭐 CCTV 보셔 아셨겠죠. 네. 물론 뭐 이 양이 나 그 트렁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으나 예. 일단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체를 안 매장한 사체 유기에 대해서 딸인 이 양이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양의 건에서는 뭐가 남냐면 그럼 결국 이제 살인에들 가담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남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의 아버지 이모 씨에게는 무엇이 남냐면 본인은 지금 살인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에 이제 교살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살인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살인 이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여부, 즉 강간 살인의 부분이 남는데 그 두 부분이거든요. 이 씨에게는 강간 살인의 부분 그리고
딸인 이양에게는 살인의 공범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남는 것인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양의 진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양이 그 6시간 동안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본 것들을 진술할 수 있을 텐데 이양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친구를 데려다 놓고 나와서 밤 8시 다 돼서 6시간 동안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제 진술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살인의 공범 부분과 강간살인의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낮 12시에 피해 여중생을 만나서 12시 20분쯤에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시 반쯤에, 2시쯤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8시까지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2시부터 8시까지 이 씨와 그 피해 여중생만 남아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딸의 진술도 사실상 간접 진술이잖아요. 뭐 이런 걸로 추정된다 정도의 진술이고, 그 단둘의 공간에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지금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게 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네, 지금 들으신 어금니 아빠 소식부터 굉장히 빠르게 전화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6시간 미스터리입니다. 이 6시간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씨의 어금니 아빠의 딸이 친구를 불러놓고 정작 친구를 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방 안에는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아빠만 남은 상황인데 그게 바로 6시간 동안 그 피해 여중생이죠. 여중생과 아빠, 그 어금니 아빠만 남아있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둘만 네. 있었다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집으로 불러놓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방도 그러니까요. 가고 네. 또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범죄 행위자로 의심받고 있는 아버지와 그 피해자인 아동만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자고 데려왔는데 정작 본인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아빠와 자기 친구만 둘만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 상태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그 사망한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혹시나 성적으로 특이한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빠와 똑같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모양.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였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그 범행에 가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친구를 불러놓고 본인이 이렇게 자리를 뜨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박이나 강요라고 일반인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느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외제차를 3번이나 바꿨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온몸에 문신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어갔습니다. 차를 사고 그걸 튜닝한다고 하는데 튜닝하면서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이의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치료에서 쓰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씨도 조사를 받고 있고 오늘 딸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씨의 직업에 대해서 경찰은 무직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집 주방장인데라고 도봉구의 은신처에서는 그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에게는 교수님 다 정말 다르게 말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중국집 주방장도 있고요. 뭐 방송사 작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학원 운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성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는 뭐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죠. 네, 이 그러니까요.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네. 저 얘기하고 본인에게 그때마다 유리한 진술을 전혀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능수능란함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거짓말 뭐 이런 것들로 추정돼서 이 사람 굉장히 이중적이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 고려되는 게 이제 동영상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네.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했다. 이 대목도 결국에는 지금 이 범죄와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이웃 주민들은 이 어금니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에 주차장에 오면 전등에 붙여놓고 의자처럼 매일 끌고 와서 또 바꿔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랬던 거야. 문신한 것이 아니고 문을 다리고는 칼에 다리고. 그쵸. 문신은 이미 그렇죠. 발표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성폭행으로서 추정되는 내용은 없으나 네. 그러나 어쨌든 살인 혐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에 사용된 비닐끈이 수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1차 부검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교살로 추정된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좀 더 감식 결과가 좀 더 철저하게 이제 감정이 돼서 나오면 예컨대 미세 증거 같은 게 있을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손을 가지고 맨손으로 만약에 조일 경우에 뭐 피부에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DNA 같은 것들이 범행 도구로 네. 사용된 비닐끈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느냐를 예후를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예. 네. 사실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원만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자, 초등학교 동창이 기억하는 이 모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번호를 추가하고 휴대폰도 맨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뀌었다고 핸드폰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면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다. 휴대전화를 한 달도 아니고, 예. 뭐 물론 뭐 저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포섭하려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 또는 어떤 관계 형성의 방법이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저 친구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학교를 자주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사주거나 뭘 선물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에 끌려서 친구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좋은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씨의 딸, 지금 현재 이 씨의 딸이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 가족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특별한 가족의 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사실은 아빠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도 예. 딸이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짐작했을 수 있고 아빠의 그런 희망사항에 순응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굳이 협박이나 강요 없이도 일종의 뭐 상당 부분 조력자로서의 역할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 지금 어린 아이를 공범으로 취급을 하면서 피의자를 수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깨어났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아빠와 분리될 수 있고 본인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 3일 좀 기다려 봤다가 내가 얘기하겠다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횡설수설을 한다는 그 내용도 사실은 본인의 딸의 진술이 무엇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지금 아빠와 그 딸은 분리된 상태잖아요. 네, 현재는 분리돼 있죠. 그런데도 아빠는 딸의 진술을 기다리고 딸도 아빠를 의식할 수가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가족 병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여요. 네. 이미 엄마는 성폭행 피해를 고소를 하고서는 그쵸. 사망을 해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보호자로서 유일하게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절박할 가능성이 더 강할 있어서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이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본인의 신변에 위험이 없다는 지점을 신뢰를 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이게 사망 추정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모 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빠랑 단둘이 있을 때 이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돌아온 뒤에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